형수, 예전보다 반찬 수가 줄었네요?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막 부쳐낸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아내오던 제 앞에서 막내 시동생이 젓가락으로 반찬들을 휘저으며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온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전을 부쳐낸 후 마지막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아냈을 때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은 물론 온 집안 공기에 무겁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술잔이 몇 순배 돌았는지 시동생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TV 소리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저 혼자만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서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러게 말이야. 큰 며느리는 손이 크다더니 형님은 이제 실속파신가 봐.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제 마음속 응어리가 댐이 무너지듯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실속파? 반찬수가 줄어 25년이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하고도 반이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시댁의 모든 제사와 명절을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결혼 초 서툰 솜씨로 처음 시어머니께 음식을 배웠을 때의 그 막막함, 아이를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를 묻히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 명절 전날이면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고 다음 날 아침이면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작 저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제 명절은 늘 그렇게 저 자신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웃음꽃을 피울 때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 이제 좀 앉아서 쉬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맏며느리의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번의 명절과 제사를 치르며 제 손목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으며 마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서운함이 병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세월 끝에 제게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반찬 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수 다방입니다. 오늘은 사형제 집안의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25년간 시댁의 제사와 명절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긴 침묵을 깨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가족들 앞에 말없이 내민 이 서류철 하나에 왜 온 가족이 경악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는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반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진짜 가족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 온 맏며느리입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이 집 대문을 들어선 후로 어느덧 제 나이도 50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는 형수님, 어멈, 그리고 큰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불려온 지난 25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맏며느리라는 그 무거운 네 글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시부모님과의 합가. 생활은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모두 편찮으셨기에 병수발과 살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지요. 10년 전 아버님이, 그리고 5년 전 어머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제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이 집의 모든 제사와 명절은 마치 대대손손 내려오는 갑옷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형제의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심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힘든 내색이라도 할라치면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큰아들이 다 하는 거야. 당신이 고생이 많네. 그저 그 담담한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제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든, 기름때 묻은 손이 거칠게 트여 있든, 그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TV 채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전쟁터 말입니다. 저는 명절 보름 전부터 잠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같이 나서고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온 재료들을 다듬는 일부터가 시작이었죠. 나무를 삶아 물기를 짜고 말린 생선의 비늘을 벗겨내고 꽁꽁 언 고기의 핏물을 빼고 산적에 쓸 옷의 꼬치를 하나하나 꿰는 일. 명절 전날이면 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부엌에 서서 하루를 꼬박 지새워야 했습니다. 온 집안에 진동하는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 오듯 쏟아내도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형수 고생 많네 뭐 도와줄까? 하며 제 손에 들린 뒤집개라도 한번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시동생들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둘째, 셋째 시동생들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아이들을 핑계로 명절 당일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마치 백화점 나들이라도 온 귀부인처럼 밍크코트를 휘날리며 나타나는 것이 지난 25년간 변치 않는 연례 행사였죠. 어머, 형님, 벌써 상을 다 차리셨네요? 역시 손이 빠르시다니까 저희가 왔으면 좀 도와드렸을 텐데.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정말 여전하시네요. 이거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는 애들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입에 발린 영혼 없는 칭찬 몇 마디면 자신들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의 명절과 시어머님 시아버님을 합쳐 1년에 6번이나 꼬박꼬박 돌아오는 제사를 혼자 치르며 제 마음속에는 검고 푸른 멍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당한 희생을 끝내야 한다. 설거지통에 가득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닦아내며 밤늦도록 홀로 남아 상을 치우며 저는 속으로만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는 그저 평범하고 순종적인 맏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추석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지독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와 이어진 폭염의 채소값은 그야말로 금값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배추 한 통에 5,000원, 애호박 하나에 3,000원을 훌쩍 넘더군요. 예년 같았으면 10가지도 넘게 올렸을 나물 반찬을 5가지로 줄여야 했고 푸짐하게 담아내던 갈비찜도 예산에 맞춰 양을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정성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가짓수를 맛으로 채우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나주에서 직접 공수한 좋은 배를 갈아 넣어 갈비찜 양념을 만들었고 혹여나 질길세라 이틀 밤낮으로 핏물을 빼고 정성껏 재웠습니다. 비록 상에 오르는 반찬 수는 줄었을지언정 그 안에 담긴 제 마음과 땀의 무게는 지난 25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갓 부쳐낸 따끈한 동태전과 고소한 녹두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잡채,
그리고 밤새 끓여낸 토랑국까지 텅 빈 거실에 홀로 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모여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명절이지. 다들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족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동생 내외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TV 리모컨을 돌리는 시동생들. 그리고 아이들 핑계를 대며 늦장을 부리다 나타나서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서들, 늘상 보던 풍경이었기에 애써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모두가 상에 둘러앉고 제가 마지막으로 끓인 탕국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막 숟가락을 들려던 그 찰나 소파에 반쯤 누워 TV를 보느라 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막내 시동생이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더니 마치 대단한 사실이라도 발견한 음식 평론가처럼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형수. 예전보다 반찬 수가 좀 줄었네요? 명절상이 왜 이렇게 단출해요?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보름간의 고생이 밤잠 설치며 보냈던 시간이 그 가벼운 말 한마디에 난도질 당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먹을 건 충분히 많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이 정도만 했어. 많이 먹게.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셋째 동서가 뭐가 그리 우스운지 입을 가리고 웃음보를 터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주버님 저도 아까 보고 놀랐잖아요. 큰형님 손이 커서 항상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시는 게 자랑이라더니 이제 완전 실속파 다 되셨네. 아주 알뜰해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동안 겹겹이 쌓아 올렸던 인내의 성벽이 그 가벼운 조롱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속파? 알뜰? 아닙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알뜰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아껴가며 모은 돈, 달아빠진 구두를 몇 번이나 굽을 갈아 신으며 아낀 그 모든 돈을 당신들 입으로 들어가는 제사상과 명절상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써 웃어넘겼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 동안 저 혼자 부엌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무장갑 너머로 뜨거운 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손은 감각을 잃었고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다. 번개처럼 스친 그 생각은 더 이상 막연한 다짐이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걸은 차갑고도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바로 내 손으로 끊어내리라. 그의 추석이 지나고 다음 설이 다가오기까지의 몇 달 동안 저는 조용히 저만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칼과 방패를 드는 요란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나의 서운함과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나의 분노와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고요하고도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을까? 남편? 시부모님?
아니면 그저 명절에 모여 칭찬 한마디 던지는 시댁 식구들. 아니, 어쩌면 그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나 자신의 나약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수없이 되묻는 밤들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론 하나가 섰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으리라. 더 이상은 희생하지 않으리라. 나의 몸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설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 인생을 건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누르는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아주버님, 서방님, 그리고 동서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 명절 차례를 지내왔지만 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모시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부터 저희 집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는 일절 없습니다. 차례상 역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기제사로 간소화하여 저희 가족끼리만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명절에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드시고 싶은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경쾌한 알림음이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선언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낸다니? 여태껏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형수님이 안 하시면 이 집안 전통은 이제 누가 지키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 흥분한 목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전통은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명절이 끝나면 몸살이 나 병원에 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자신의 건강부터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동생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저를 과거의 굴레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려는 낡은 세상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만에 첫 반란, 그 고요하고도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어떻게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맏며느리가 돼서 책임감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갑자기 제사를 없애면 조상님들이 노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명절에 우린 뭘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동서의 마지막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명절은 그저 밥 먹으러 오는 날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이 잦아들기를 잠시 기다렸다간 조용히 제가 준비해둔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주버님, 서방님. 그리고 동서들 잠깐 이것 좀 보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25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5년간 명절과 제사를 준비하며 쓴 비용 총액입니다. 장본 영수증 하나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지요.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군요. 이걸 형제 수대로 나누면 각자 3천만 원씩은
부담하셨어야 하는 돈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명절과 제사 준비 때문에 사용한 제 개인 연차 사용 내역입니다. 25년간 총 125일이더군요. 여러분이 쉴 때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건강검진 결과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모두 과도한 가사 노동이 원인일 수 있다고요.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25년간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대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건강과 인생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조금씩 나누면 됩니다. 제사는 간소화하고 명절 음식은 각자 한 가지씩 해오는 걸로요. 그게 싫으시다면 여기 이 25년치 비용부터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날 아침, 저희 집 풍경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늘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로 진동하던 부엌은 놀랍도록 고요했고,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분주했던 제 몸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온함과 동시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수십 번의 후회가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막내 시동생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예전과 달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약속대로 모둠 전 해왔어요. 방금 부쳐서 아직 따뜻해요. 어색하게 웃으며 반찬통을 내미는 시동생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셋째 시동생 내외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정성껏 준비한 잡채와 갈비찜, 과일과 술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명절 음식을 들고 저희 집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명절날의 부엌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부엌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디다 두면 돼요? 형수, 저는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어설픈 솜씨로 그릇을 찾고 접시를 꺼내 음식을 옮겨 담는 그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부엌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차림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손길이 더해져 차려진 밥상 가짓수는 예전보다 단출했지만 모두가 함께 차린 상이라 그런지 그 어떤 산해진미나 진수성찬보다도 더 풍성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그것을 준비해 온 사람의 얼굴과 마음이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내 시동생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형수, 이렇게 다 같이 준비해서 먹으니까 훨씬 좋네. 솔직히 나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정말 몰랐어. 그냥 뚝딱 차려지는 건 줄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25년간 짓누르던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25년이나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만 그들을 원망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심하고 배려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처럼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가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짜 명절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희생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단어가 있던 자리에는 존중, 연대,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새로운 단어들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맏며느리가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남은 음식들 앞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날 저희 부부에게는 평화로운 저녁이 주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고 또 고맙소. 그 한마디에 지난 25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 이막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